합천 서쪽의 껑충한 봉우리. 갈마산 정상에는 좁은 정상부의 지형을 10분 활용한 삼국시대의 갈마산성이 자리합니다. 성의 크기가 매우 작고 합천으로 진입하는 서쪽 끝에 축성되어 있으니 보루성, 전투전초의 성격으로 조성되었을 것입니다. 깎아지는 듯한 사면으로 시계가 무척 좋아서 서쪽으로는 멀리 황매산이, 동쪽으로는 비슬산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방어에도 아주 좋은 입지인데 산 아래 연당지는 과거 개간되기 전 능선 아래를 전부 차지하는 커다란 연못이었고, 바로 아래 용주면에는 현재는 늪으로 변한 박곡지라는 커다란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갈마산성으로 접근하는 부대의 경로는 매우 제한되어 있었고 환강을 따라 이동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통일신라의 성곽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축성이 통일 이전의 것과 차이가 있기는 하나 서쪽에서 접근할 세력이 없었으므로 축조의 필요성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삼국시대에 서쪽에서 접근하는 적을 상정하고 축조된 것으로 보이니 대가야나 신라가 쌓았을 가능성이 더욱 크겠지요. 합천 시내 환강에 면하는 남쪽 강변에는 해발 90m의 취적산이 있습니다. 합천의 치소성인 대야성이라고 생각되는 성곽이 U자형 지형을 둘러서 축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남쪽의 환강과 북쪽의 합천천 가운데 평지에 연해 있지만 과거에는 지금과 사뭇 다른 지형이었습니다. 서북쪽에서 내려온 길쭉한 능선의 중심부에 합천 시가지가 있었고 일제강점기만 해도 현재의 하수처리장 인근은 저습지와 논으로 쉽게 침수되는 곳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합천천 너머 영창리가 합천의 중심이었지요. 산의 한쪽 사면을 모두 차지하는 삼국시대와 조선시대 유물산포지뿐만 아니라 1881년 이전에는 향교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현재의 합천군 이청사가 있는 자리는 합천리 고분군이 있어 합천은 새거지를 펼칠 땅이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야성은 두 하천이 만나는 반도의 끝부분에 위치하여 북쪽으로 경사가 완만한 방어에 약간 아쉬운 치소성으로서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합천은 경남 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요충지입니다. 덕유산, 삼봉산에서 발원한 황강이 거창과 합천 등 거친 산악지대를 억겁의 세월 동안 흐르면서 굵직한 협곡들을 만들고 낙동강과 만납니다. 막 즉위한 의저왕은 성왕의 죽음을 되갚고 신라를 복속하기 위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무왕의 전황을 넘겨받아 직접 신라를 침공하여 미우성을 함락하는가 하면 장군 윤충에게 1만의 병사를 주어 대야성을 공격하게 합니다. 백제군의 공략 방향을 보면 합천과 창녕, 청도를 거쳐 경주 부산성에 이르는 경로를 선택합니다. 신라의 지방 하나하나를 무너뜨리려 했음을 추측하게 합니다. 가야 지역이었으니 신라의 약한 고리로서 민심의 배반도 염두에 두었을 터입니다. 의자왕은 점이나 선을 점령하는 데 그치지 않고 면 단위를 복속하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백제군은 장수 침령산성과 남원 암악성을 넘어 군사력을 투사하고 있었습니다.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의자왕이 미우성과 40여 성을 함락한 것이 642년 음력 7월이고 윤충이 대야성을 빼앗은 것이 8월입니다. 따라서 미우성과 40여 성은 경남 서북부의 성들이라 비정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야성을 공격할 때 백제군이 사용한 침공로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거창에서 황강을 따라 수로를 이용해 내려오는 경로, 거창에서 봉산면을 거쳐 가호리를 거쳐 합천 서쪽으로 진입하는 경로, 봉산면을 거쳐 합천 북쪽으로 연결되는 두 개의 협곡으로 내려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란이 생깁니다. 신라의 최전방 가장 중요한 거점 중 하나였던 대야성, 유물산포지와 고분군을 미루어 합천의 새거지는 군청 제2청사와 영창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입지가 탐탁치 않습니다. 적 방향은 북쪽과 서쪽이고 이를 염려하여 서쪽에는 갈마산성을 축조하여 감시의 기능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더 취약한 북쪽을 감시하는 체계가 없습니다. 북쪽 300고지나 서쪽 200고지에 감시체계를 두었다면 새거지 보호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었을 텐데 황강 건너편에 대야성의 보조성인 갈마산성과 고소산성을 두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북쪽에서 접근하는 세력에게서 방어하고자 하는 시설이 환강의 남단에 있을 경우에 가능한 배치입니다. 대야성의 발굴 결과는 복합적입니다. 동쪽 봉우리 정상부를 둘러 축조된 성곽은 오랜 세월 생활이 계속되면서 대부분 파괴되었지만 기저부의 축조 수법과 출토 유물로 미루어 5세기 대가야가 초축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3차 시굴조사에서 서쪽 구릉으로 확장하여 포곡식의 형상을 띠게 된 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5에서 6세기 가야 토기편과 7세기에서 8세기 신라 토기편이 발굴되었고 서쪽 구릉의 축성 시기는 6세기, 시간상으로는 신라에 복속된 바로 직후라고 볼 수 있겠으나 성벽의 구조가 당시 신라 것이 아닙니다. 서쪽 구릉 정상에 가까운 평탄지에서 건물지와 배수로, 수열 등과 함께 성에 바로 인접하여 대가야가 조성한 합천리 고분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심 고분군은 훨씬 동쪽에 위치한 옥전 고분군이고 합천리 고분군은 위계가 낮은 편이라지만 대가야가 이렇게 축성할 가능성은 낮겠지요. 이러다 보니 환강 남쪽의 대야성산에 있는 미보고된 산성이 진짜 대야성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야성산 정상은 얕은 경사의 평지가 넓게 자리합니다. 서쪽으로 접근하는 골짜기는 급경사이지만 북쪽은 완만한 능선이 이어져서 생각보다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만 문제는 유물산포지와 고분군들이 밀집해 있는 합천리에서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과거 항공사진에서 유의미한 성벽의 모습을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근접사진이 자료로 나와 있는데 성벽의 모습이 당시 신라의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세력의 남쪽을 경계하는 보루성이었을까요? 정상에서 합천을 내려다보면 왼쪽에 눈을 잡아끄는 것이 있습니다. 정양늪입니다. 빙하기가 지나면서 생성됐다고 하니 삼국시대에도 늪이었습니다. 고소산성과 대야성산 산성 서쪽에서 천연의 해자로서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대야성산 산성에서 가벼운 경사의 능선을 따라 900m 정도 내려오면 고소산성이 있습니다. 고소산성에서 북서쪽을 바라보면 배후에 대야성산 산성, 좌측 최전방에 갈마산성, 전방에 대야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환강이, 좌측에는 정양지가 천연의 해자로 산성을 둘러싸고 있으며 급경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천혜의 요새입니다. 고소산성을 점령하러 오는 군대는 전방에 전초를 뚫고 도하를 하고 늪지를 돌파해야 고소산성이 있는 산 밑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도 급경사의 골짜기를 올라야 합니다. 합천의 모든 산성 중 가장 난공불락입니다. 보고되어 있는 고소산성 자료를 찾아보니 상당히 작은 규모로 되어 있고 정양리 고분군이 대다수의 면적을 차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대로 인해 유실되기 전 항공사진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장축이 500m가 넘는 총 길이 1.5km의 대형 성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상부의 평지와 장대지도 눈에 띄는 데다 전형적인 당시 신라 석축 산성인 것이 1km 남짓한 둘레를 가지는 대야성과 비교됩니다. 심지어 높이도 대야성은 90m, 고소산성은 150m입니다. 대야성은 치소성, 고소산성은 농성용이었을까요? 아니면 고소산성이 대야성일까요? 260년 후 901년 음력 8월 대야성 앞에 다시 백제군이 진을 칩니다. 후백제왕 견훤은 일부러 투수의 때를 맞춰 군대를 이동시켰고 성을 함락시키지는 못한 대신 돌아가는 길에 나주를 약탈합니다. 916년 음력 8월입니다. 이번에도 견훤은 대야성을 공격했지만 함락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920년 음력 10월 겨울 삭풍에 드디어 대야성을 점령한 견훤은 경남 서부를 복속하고 창원을 거쳐 김해 진례면까지 진군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이자 경남의 좌우 판도를 결정했던 최고의 요지. 견훤은 대야성을 점령한 이후에야 신라 고토의 공략이 가능해졌습니다. 927년에는 서라벌을 공격하여 경혜왕을 죽이고 팔공산 전투의 대승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고대 병사들의 발목을 잡았던 환강은 도도하며 질척이고
황매산 같은 산줄기는 여전히 불친절합니다. 세월이 지나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즐기는 시대가 되었고 다시 한반도의 운명을 거머쥔 요충지로 돌아갈 날이 안 오기를 바라게 됩니다.